세메뇨가 완전히 볼테마데를 고정시키니까 다시 혼란이 백라인 쪽으로 딱 가는 순간 세메뇨가 볼테마데를 이렇게 제쳐요. 그러면서 여기가 열리고 순간 딱 열렸을 때 혼란은 약속한 것처럼 일로 팠고 패스는 일로 들어갔고 백라인이 뒤로 후루루 또 무너진 상황. 여기서 마르무시는 안으로 바깥쪽으로는 오라일리가 들어가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적절한 공격 숫자만 딱 넣어서 상황을 만들었던 시티의 공격이 있었다. 오늘은 또 미니로 한 경기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와 뉴캐슬 경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맨시티와 뉴캐슬이 아스날과 토트넘보다 먼저 경기를 치렀고, 특히 주중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비겼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좀 생기는 포인트가 됐어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후반기에 굉장히 강하고, 펩시티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2월부터 해서 3월, 4월까지 갈 때는 뭐 거의 전승을 계속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12경기 남았을 때 12경기의 첫 번째 경기 뉴캐슬전이었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펼쳐졌고 두 팀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FA컵 솔퍼드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퍼드 FA컵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오후까지, 그게 이제 주말 경기였으니까 선수단에게 그리고 코치진에게 휴식을 부여한 과르디올라 감독이었고, 수요일 오후부터 이날 경기를 좀 준비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선수들의 멘탈적으로도 넉넉한 휴식 기간을 좀 가지게 됐다. 반면에 뉴캐슬은 지금 계속해서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이 가운데서 이제 FA컵도 치렀는데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카라박 원정을 다녀왔어요. 아제르바이잔 원정을 다녀왔는데 이게 키로수만 보니까 왕복 거의 8,000에서 9,000km 정도 되고, 런던에서 뉴욕을 가는 거리가 그의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리라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 원정을 다녀왔다. 물론 거기서 이제 6대1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주중에 그렇게 먼 거리 원정을 다녀오면 선수들의 체력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정을 온 상황이었고, 뉴캐슬은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건 원래 에디하우 감독이 원정 성적이 정말 안 좋은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때 흐름이 어땠냐면 토트넘 리그 원정 이기고, 아스톤 빌라 FA컵 원정 이기고, 카라바카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이긴 거라 원정 3연전을 다 이기고 원정 4연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시티는 혼란이 플럼전에 부상이 좀 있었지만 복귀했고, 이날 경기는 다이아몬드 4-4-2를 그대로 썼습니다. 센터백은 뭐 게이와 디아스, 앞에 로드리 배치됐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최근에 폼이 좋은 니코 오라일리를 왼쪽 풀백이 아니라 왼쪽 미드로 올려서 쓰고 있는 현재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이 세 명의 미드라인은 뭐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터치라인을 벌리는 걸 이제 아인누리가 맡아주고, 오른쪽 터치라인을 벌리는 걸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 누네스, 투톱은 마르무시와 혼란이었어요. 마르무시가 왜 들어갔냐? 마르무시가 뉴캐슬 상대로 3경기 5골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상대 좀 강해요. 시티는 뭐 본인들이 원래 하던 걸 했습니다. 혼란과 마르무시, 그리고 뒤쪽에서 세메뇨, 세메뇨가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같이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로 세메뇨까지 위치하면서 세메뇨가 처진 역할도 되고, 아니면은 마르무시와 위치를 바꾸는 것도 되고, 세메뇨가 이쪽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 이런 위치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날 경기에서 시티 입장에서 고무적이었던 것 하나는 체력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 경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강한 기세로 밀어붙여가지고 뉴캐슬 진영에서의 볼 압박, 거기서 나오는 상황에서의 바로 공격 전개, 시티가 이제 한창 좋았을 때 했던 에너지 레벨이 좀 잘 구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직선적인 패스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템포를 늦추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중앙에서 볼 탈취되거나 센터백 라인이나 아니면 뭐 풀백 라인, 공격 라인에서 볼 탈취되면 계속해서 이 직선 사이 공간에 대한 패스를 가져가면서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뉴캐슬 선수들이 굉장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게, 특히 패스의 경로가 더 많이 들어갔던 건 왼쪽의 풀백 왼쪽, 이날 이제 5백을 좀 본다면 루이스 홀과 그 다음에 댄번, 4백을 본다면 역시 루이스 홀, 댄번의 사이 공간, 이 공간에 계속 직선적인 볼을 뿌리면서 여기서의 균열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제이콥 램지를 뒤로 무리게 할 수밖에 없게 마테오 누네스가 높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 사이 갭을 계속 팠다. 결국에는 두 번째 골도 여기서 혼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왔던 움직임. 여기 이제 세메뇨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세메뇨가 여기서 이 선수가 이제 볼테마데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4-1로 수비할 때 균열은 사이드에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여기서 윙백이 끌려 나와서 여기서의 결함을 만들든지, 아니면 윙어가 끌려와서 여기서의 결함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5-4-1 수비할 때 균열을 만들기 가장 좋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볼테마데가 여기서 세메뉴에게 고정이 됐고 순간적으로 뒤에 혼란을 보다가 혼란이 살짝 들어가니까 본인이 살짝 전진을 합니다. 근데 이때 혼란이 다시 볼테마다 뒤로 들어가요. 이때 세메뉴가 완전히 볼테마데를 고정시키니까 다시 혼란이 백라인 쪽으로 딱 가는 순간 세메뉴가 볼테마데를 이렇게 제쳐요. 그러면서 여기가 열리고 순간 딱 열렸을 때 혼란은 약속한 것처럼 일로 팠고 패스는 일로 들어갔고 이러면서 백라인이 뒤로 후루룩 또 무너진 상황. 여기서 마르무시는 안으로 바깥쪽으로는 오라일리가 들어가면서 정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적절한 공격 숫자만 딱 넣어서 상황을 만들었던 시티의 공격이 있었다. 혼란이 사이 공간 들어간 것도 좋았고 포인트는 역시 오라일리의 적절한 박스 침투 그리고 선취골 장면도 역시 트랜지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빠른 전개를 통해서 오라일리가 직접 심플하게 마무리했던 혼란과 마르무시가 투톱으로 뛸 때는 상대 센터백 2명을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날 경기도 덴번과 치아오를 마르무시와 혼란이 아예 그냥 페어로 묶여서 두 선수에 대한 수비 범위 자체를 줄여버렸거든요. 혼란과 계속 마르무시가 그 둘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자유롭게 생기냐? 세메뉴하고 오라일리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선수들이 좀 근처에서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라일리의 침투 그리고 득점 이런 부분이 좀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티의 공격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캐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이번 시즌 이제 에디하우 감독 체제에서 챔스랑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컵 대회도 지금 FA컵 또 시티랑 붙는데 포인트가 되는 건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날 못 나왔던 부상자 보트만 원래 복귀한다 그랬는데 매치핏이 100%가 아니어서 뺐다 그랬고요. 크래프트 빠졌고 파비안 셰어, 리브라멘토, 기마랑이스, 마일리, 위사 이 선수들 지금 부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이날도 토날리가 약간 무릎을 젓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선수들이 좀 몸이 불편한 게 있었지만 그대로 뛰고 있고 포인트는 뭐냐면 볼테마데가 원래 이제 스트라이커인데 요즘에 볼테마데를 미드필더로 씁니다. 미드필더 3명 중에 1명으로 뉴캐슬의 3미드 구조는 뭐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톤인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조합은 토날리, 그러니까 토날리 가운데 낮게 위치 토날리 그리고 볼테마데, 뭐 예를 들어 제이콘 램지, 조윌로 이런 선수들로 이렇게 합을 맞추거든요. 그럼 볼테마데를 왜 미드로 쓰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선수는 연계가 굉장히 좋아요. 키가 큰 스타일이고 뭔가 헤더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유형인데 장점이 헤더에 있진 않고 오히려 경합은 센터백들에게 좀 밀리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볼테마데가 뉴캐슬에서 뛸 때 좋았던 건 뭐냐면 볼테마데가 수비를 끌고 등을 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주고 다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경합 장면이라 보기 어렵고 그냥 볼테마데가 수비를 데리고 나오는 움직임.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이 링크업의 연계 역할을 해주는 이 움직임과 이 연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 등 뒤에 가서 미드필더 땡기면서 순간 자기가 볼을 받아서 다시 들어가는 선수에게 주고 미드필더 2대1 수적 우위 만드는 거. 볼테마데가 그래서 요즘 미드필더로 나오고 최전방에 오히려 고든이 들어간다. 볼테마데가 중앙에서 버티면서 미드필더와의 경합은 그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센터백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버텨서 연계해서 전환 아니면 볼테마데가 직접 전환 아니면 이렇게 빌드업 시스템을 가져갈 때 윙어들 다 올리거나 했을 때 토날리 옆으로 와서 볼테마데가 3위 빌드업의 형태까지 만들어준다. 아니면 뭐 4-2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활동 반경이 지금 토비에서 원래 뛰던 선수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뛸 때도 있다는 거. 예, 이러한 정말 뭐 아주 많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기마랑이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걸 좀 메꾸는 게 많아요. 그걸 좀 시도하고 있고 기마랑이스가 창의성적인 부분과 빌드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볼테마데를 통해서 좀 메꾸는 게 최근 경기대 좀 잘 됐다. 이걸 이제 뉴캐슬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뉴캐슬의 문제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뉴캐슬은 4-5-1의 형태를 씁니다. 4-5-1의 형태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전방에 한 명밖에 없죠. 그러면 센터백이나 예를 들어서 3백을 쓰는 팀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고든 같은 역할이 이제 최전방인데 이러면 후방에 3명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5명 중에 특히 중앙에 있는 3명이 간격을 유지하다가 튀어나가면서 4-4-2를 만듭니다. 예, 이게 이제 압박의 트리거가 되거든요. 4분의 1 지점까지 왔을 때 누군가 한 명이 튀어나가요. 이렇게 센터백에 대해서 아니면 얘가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는 형태의 수비 압박 구조를 존 프레싱 형태로 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턴이 있을 때는 성과를 봤던 적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패스가 들어갈 때 이 점프 타이밍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점프를 한번 잘못하면 중앙에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더 많이 둘러싸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일자로 라인이 구축이 되니까 얘가 나가면서 얘가 나가니까 얘가 붙어도 이렇게 되면 오른쪽 각도가 열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올라오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점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비 라인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라인에 대한 요 공백을 이렇게 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메꾸든지 뭔가 메꾸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뉴캐슬을 보면 이렇게 압박이 탁 나가면 탁 달려 나오고 탁 하고 여기 그냥 요들이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그대로 비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활용하기 쉽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 선수들이 안 나가고 이렇게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되게 이상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명씩 다 대각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모두 앞을 바라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 커버가 다 되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이렇게 라인을 작게 하나씩 그려보면, 그래서 빼곡한데 이 옆에 사이가 계속 비어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2대1의 유리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항상 묶여요. 공격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이렇게 묶으려고 의도를 한 건 맞죠. 근데 이러려면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게 라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응할게가 돼야 되는데 늘 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2대1로 묶이니까 여기가 계속 뚫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의아해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3명이 중앙에서 이렇게 벽을 형성하는데 사이를 계속 내준다고? 숫자도 많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비를 할 때 이렇게 묶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이는 게 중요했던 거였어요. 예, 이렇게 3대1을 묶었어야 됐고 이렇게 3대1을 묶었어야 되는데 늘 항상 이런 식으로 뉴캐슬이 불리한 형태로만 이 수비가 되다 보니까 뉴캐슬 그걸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 센터백도 여기서의 3대1을 가져가야지만, 그러면 센터백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서 볼을 받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사이에서 볼을 받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가야죠. 가서 얘랑 얘 간격을 붙여서 이렇게 따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서기 전에. 지금 이렇게만 보다 숫자가 4명인데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특히나 센터백들이 전진해서 막아줘야 될 때와 아니면 뒤로 물러야 될 때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좀 리드를 허용한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입장에서 더 좋았던 건 마르무시랑 혼란이 치아우랑 덴번을 그냥 묶어놨던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묶어놓으니까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선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서 계속 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3대2지만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가 열리니까 이렇게 보면 좁은 공간에서는 2대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계속 이 사이가 벽이 형성이 있음에도 뚫린다. 이게 좀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레벨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뭐 뉴캐슬의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좀 했고 그다음에 팬들 이야기를 좀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 뉴캐슬에서 에디아우 감독에 대한 평가는 현지나 해외나 좀 많이 엇갈립니다. 현지에서는 굉장한 극찬을 받는 감독, 쉴드도 많이 받고 조금만 잘해도 와 되게 잘해. 뭔가 결과 안 나오면 이건 선수 탓이다. 약간 이런 언론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에디아우 감독은 뉴캐슬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새로 합류하게 된 노팅엄에서 디렉터를 하고 있었던 스포츠 디렉터 로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도 에디아우가 평가를 했다라는 의견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에디아우가 현재 이 수뇌부들 사이에서 뭐 데이비드 홉킨슨의 CEO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제일 좋다. 이제 폴 미첼 디렉터가 원래 있었는데 폴 미첼이 나가면서 새로 들어온 테크니컬 디렉터, 인도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수다르산 고팔라데시칸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출신의 디렉터인데, 이 디렉터가 와서 뉴캐슬 자체의 스카우팅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입력값을 넣으면 뉴캐슬에 맞는 선수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 역시도 에디아우에게 좀 포커싱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놀랐던 게 퍼포먼스 디렉터라고 제임스 번스라는 디렉터가 이제 2024년에 들어왔는데 이 디렉터가 모나코 출신이에요. 모나코 디렉터 출신인데 고강도 프레싱과 고강도 성능을 좀 구현하는 전술을 디렉팅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거 고강도 프레싱 활동량 뭔가요? 에디아우의 시스템이죠. 에디아우 시스템을 밀어주기 위한 디렉터가 재작년부터 들어왔다는 것도 제가 느낄 때는 뭘 느껴지냐면 기본적으로 에디아우의 이 현재 현존하는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구단의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에디아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에디아우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려면 정말 풍부한 뎁스가 필요하고 그런 뎁스가 있음에도 부상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끝없이 계속 이런 어떤 부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속에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전술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있느냐 혹은 플랜 B나 C 이런 것들이 경기장 내에서 툭툭 나오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있느냐. 근데 에디아우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플랜 A가 완성도가 좋고 플랜 A가 안 되면 좀 무너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좀 계속 동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에디아우는 챔피언스 리그가 동반된 시즌에는 리그를 잘 치르지 못하죠. 지금도 현재 리그 12, 11위 뭐 이런 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려면 에디아우 감독이 스스로 좀 변해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뉴캐슬의 이번 시즌 행보고요. 시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페이스 많이 올리고 있어요. 부상자들이 아직까지 있지만 그래도 혼란의 폼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다시 수비진 게이 너무 좋고 세메뇨가 좀 날리는 게 있는데 세메뇨가 이제 그런 걸 좀 다듬어야 된다는 것만 뺀다면 게이나 뭐 예를 들면 교체 들어온 후선호프도 굉장히 좋고 오른쪽 마테우스 누네스를 비롯해서 아인누리, 오라일리 최근에 폼은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아스날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좀 페이스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술적인 부분 조금과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의 현 상황을 좀 보면서 시티와 뉴캐슬 승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갈렸는지를 좀 봤던 이날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빅매치 리뷰 두 경기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